환경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X축은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 Y축은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온도 올라가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5도, 2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럼 얼마만큼 남았느냐? 한 500기가톤, 600기가톤 정도 내보낼 수 있다 그러는데, 1년에 우리가 한 50에서 40에서 50 내보내니까 한 15년 정도뿐이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년 안에 우리가 그 탄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문명 전체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이 변화의 엄청난 변화의 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쌍전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쌍전환. 그러니까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쌍전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전환 플러스 알파. 알파는 미소 기술 패권 경쟁. 이제 쌍전환 플러스 알파가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미래가 밝은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밀하게 보면 조금 그 정의상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기후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온실가스 때문인데,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아닌 탄소가 안 들어가 있는 놈들도 좀 있거든요. 이산화질소나 육불화학 이런 거는 탄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좀 잘못된 정의 아니냐. 그러니까 네트 제로라는 말을 써야 된다. 네트 제로라는 건 이제 네트 온실가스 제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잘 알려지려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말하고 네트 제로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탄소 중립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탄소 중립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한국판 뉴딜에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이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게 들어오면서, 작년 11월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기후 환경 정책에 엄청난 강조를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기후 환경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한 게 파리 협정,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을 이제 우리는 다시 재가입하겠다. 트럼프가 이제 탈퇴를 했는데 재가입하겠다고 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우리는 하겠다 했고, 2035년, 지금부터 15년 안에 미국이 전기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그 전기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도로, 교통, 건물, 전력망 인프라 쪽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겠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국가 안보, 국가 외교 차원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막 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한 거죠. 여러분, 1990년도부터 사실은 상당히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한 30년 된 거죠. 최근에 이 우르술라 본 데어 라이엔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위원회 위원장이죠. EU의 이제 위원장이
작년 12월에 이제 유럽의 그린 딜이라는 걸 발표했죠. 많이 소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이 유럽의 그린 딜의 내용을 보면 유럽 사회를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분야에 에너지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시의 형태라든가 화학 물질의 관리라든가 건물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린 딜은 유럽 사회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성장 정책? 유럽 사회가 이제 치고 나갈 앞으로 유럽 사회가 더욱더 번영하고 부유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그런 성격의 측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회는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인데, 아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0%, 그러니까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분의 1을 내보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 하면 뭐 전혀 안 되는데, 이 나라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놀랬습니다. 중국은 그런 발표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뭐냐? 지금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 화석연료 사용이. 그런데 2050년은 아니지만 2060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크는 30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조금씩 더 증가하는 거는 불가피하고, 그 다음부터 30년에 걸쳐서 자기네가 탄소 배출,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이 두 가지인데, 저 뻥치는 거다. 안 될 거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은 중국 애들은 공산당 독재를 하니까 쟤들은 지금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니야? 중국이 하면 어떻게 되지? 나머지 이제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축 목표를 보면 최근에 미국이 26에서 28%에서 50%까지 2030입니다. 일본이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일본 우리 맞먹는다고 보는데, 일본이 26%였는데 최근에 46에서 5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실제로. 그런데 뭐 그거는 외국이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올릴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국제사회가 NDC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우 올리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지? 여기에 아주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이 클락이라고 할까요? 시계가 사실은 2015년 파리 협약서부터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다가 작년에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 사회에 날라왔고, 작년을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더 드리면, 작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작년 10월에 탄소 중립 발표됐다 그랬잖아요. 작년 7월에는 그린 뉴딜이 발표됐습니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있었고,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었고,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작년 7월에 그걸 발표했느냐? 우리나라 정부가 왜 발표했는가 하면은, 코로나가 작년 1월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오면서 이게 몇 달 만에 뭐 좀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 진행되니까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돈을 좀 풀어가지고 경제를 부양시킬 필요성이 있게 됐습니다. 그게 뉴딜이잖아요. 재정 부양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러면 어디다 돈을 쓸 거냐? 재정기획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돈을 퍼부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 뉴딜 기반 한국판 뉴딜을
5월에 발표를 했어요. 5월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고 나니까 뭐 막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경기 부양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잘못됐다.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곳곳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기관도 그런 기관 중에 하나고 또 뭐 시민단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게 들어왔어요. 그게 작년 7월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 2025년도까지 뭐 165조를 써가지고 뭐 고용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게 그 돈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그 한국판 뉴딜로 쓴 돈이 20조예요. 20조. 요새 하도 돈덩어리가 지금 커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썼는지도 잘 모르는데 작년에 또 많이 했고 앞으로 계속 그 돈 투자가 되는데 7월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고 3달 만에 탄소 중립이 발표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정책이 막 서너 개가 발표가 돼 버리니까 그만큼 이쪽 분야의 시계가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이죠. 7월에 이제 그 세 개의 이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됐고 디지털, 그린, 사회 안전망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디지털 중에는 뭐 대표적인 거 우리 김영준 원장님 계시지만 데이터댐 그거 아닙니까? 뭐 지능형 정부, 스마트 들어가는 거 뭐 여러 개.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은 뭐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건 뭐냐면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에 이제 아주 그 대대적인 투자와 그 관련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 해서 이제 1년이 지난 겁니다. 올해 7월 15일 날 이제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가 됐고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돈이 더 많아졌죠. 160조가 이제 220조로 25년까지 이제 확대해서 하겠다. 기존의 뉴딜 정책을 보강하고 확대하겠다. 이제 탄소 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 뭐 이제 이행하는 거를 좀 더 신경 쓰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계를 탄소 감축하는 거를 좀 더 지원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저희가 좀 보면 좋은데 뭐 좋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줄이려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500억 톤인데 이게 이제 숫자를 우리가 보실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500단위가 나오면 온실가스 그러니까 CO2 이퀴벌런트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양이고요. 400기가톤 하면 그건 CO2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80% 정도가 이제 CO2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7.3억 톤을 2018년에 냈고 그 중에 거의 한 90%, 87%가 에너지 분야라고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이 용어들 사용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를 전공하시는 분들, 특히 경제학 분야에 에너지에 사용됐다고 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에너지에 사용됐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화석연료는 다 궁극적으로 태워서 없어지는 겁니다. 태운 겁니다. 태운 거. 하여튼 연소. 태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했건 태워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산업체에서 반응을 시켰건 다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면 산업공정은 뭐냐 하면 원료로 쓴 거. 원료로도 많이 씁니다. 화석연료를. 그게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그게 다 화석연료에서 온 거니까. 그게 한 이제 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공식적인 또 분류는 또 이런 분류가 있어요.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이게 또 하나의 공식적인 분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전환이라고 하는 말로 또 많이 씁니다. 뭘 전환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기 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생산. 그러면 전기 생산을 할 때 화석연료 37%, 3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양으로
산업체에서 또 35%, 두 개 합치면 70%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쓰느냐? 그거는 수송은 뭐니까 자동차 우리 뭐 휘발유 디젤 넣어서 태워야 되잖아요. 그게 15%, 14% 되고 나머지 한 7%가 건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조금 약간 트릭이 있습니다. 트릭이 있는데, 산업에도 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에도 전기로도 쓰고, 뭐 우리 철강하려면 전기로 쓰고, 산업체도 뭐 온도 올리려면 전기도 써야 되고 막 하니까, 저 에너지 공급의 한 반 정도는 산업체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산업이 쓰는 화석연료가 한 55%에서 6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가 탄소 중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 정도 아니에요. 한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제조업이 아주 정말 잘 발달된 나라고 비중이 큰 나라고, 그러니까 이쪽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하는 거는 탄소 중립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약간 그 몇 년도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여기는 39%가 나왔네요. 전력 부분. 자, 이 전력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기 생산을 어디서 합니까? 발전소에서 하잖아요. 그럼 발전소에서 뭘 태웁니까? 석탄을 태우잖아요. 정유발전소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뭘 태웁니까? 뭐 가스를 좀 태우죠. 가스 발전,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이제 태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원자력 발전이 한 25%, 석탄이 한 4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놔둔다 하더라도 화석연료를 하는 게 그러면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인데, 이 발전소에서 이걸 운영한다라는 거는 화석연료를 쓴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뭘로 하자? 태양광으로 하자, 풍력으로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태양광과 풍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양이. 근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술적으로. 전혀 대안이 없는 건 아닌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참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책기관에서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하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기술만으로 되는 거 아닌 거는 맞는데 기술 없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태양광 풍력 기술이 지금도 뭐 지난 10년 동안 80%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뭐 더 떨어질 거로 예상하거든요. 기술이 또 계속 좋아지니까. 수소 분야는 좀 더디긴 하지만 수소 분야의 기술, 또 바이오 에너지, 철강, 시멘트, 아까 뭐 이거 뭐 전환되는 기술 안 나오면 어렵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기술, 탄소 저장과, 저거 이제 U는 유틸라이제이션인데 이용인데, 저거는 CO2에다가 수소를 붙이면 메탄이 되잖아요. 2개 붙이면 이제 에탄이 되는 거고, 뭐 거기서부터는 그냥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건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논의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은 이제 당연히 전기차, 수소차, 이제 선박도 고려하고 있고, 건물은 이제 단열이죠, 단열.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일단은 난방 해놓으면 그게 좀 오래 가고 열을 잃어먹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세부 기술들을 제안을 해서 이제 쭉 지금 디테일한 목표들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과학기술계가 더 정말 더 꼼꼼하게 하고, 필요한 그 R&D 계획 또는 그 인력 배치, 또 거기에 필요한 지원, 또 그런 기술들이 산업화되는 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겠다. 근데 의외로 지금 탄소 중립 논의에서 과학기술계가 빠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 친구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공대 교수 휴직하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왜 그러지? 이게 안 되면 탄소 중립 어림도 없는데 왜 과학기술계는 여기에 지금
목소리를 내거나 논의하는 그런 포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기사도 별로 없잖아요. 없거든요. 왜 없을까? 우리 원장님들이 좀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쓰시거나 뭐 하여튼 목소리로 들여다보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몇 달 사이에 된 거라서 중간중간에 구멍 뚫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구멍을 채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한 조건은 없는 것 같고 이미 제조업 없잖아요. 어떡하냐 이게 참 걱정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엄청 늘어야 되는데 엄청 얼만큼 늘어야 되느냐 하면 태양광은 한 500기가 정도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럼 500기가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500기가면 지금 우리가 한 20, 30기가 정도가 태양광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25배가 지금 우리나라 국토에 깔려야 되는데 어디다 깔 거냐.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에다 이제 다 태양광 패널 다 붙여야 된다. 근데 지금 효율이 안 좋고 아직 기술이 좀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깔려고 그러는데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서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좀 약간 야산에 이렇게 깔았는데 또 산림 파괴를 한다고 하니까 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늘리는 것이 여의치 않은 그런 이제 그 어려움에 있고요. 에너지 산업, 특히 이제 전기요금, 전력 산업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처럼 뭐 가격이 너무 싸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시장이 촉진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시장 구조는 어렵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IT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에너지 분야에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지금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신흥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쪽을 풀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탄소 중립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태까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링 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탄소 중립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을 할 때 항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지,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바운더리 컨디션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엔지니어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미 말씀을 좀 다 드린 거라서 큰 방향은 에너지 절약을 무조건 할 수 있는 데에서는 그냥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 공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근데 저희 기관도 에너지 절약을 잘 안 하거든요. 말은 하죠. 제가 우리 에너지 절약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머리하고 제도가 따로 노는 거죠. 하여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절약을 하는 기술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그냥 옛날에 그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도를 높여서 반응을 했던 그런 화학 반응들은 상당 부분 전기로를 써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사용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석연료를 사는 전기를 늘리면 그건 바보짓이잖아요. 화석연료 그대로 써서 하지. 그러니까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늘어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550 테트라와트 아워 이런 양을 씁니다. 그러니까 550 쓴다고 하면 2050년에는 그거의 2배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은 지금 2배 되는 겁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근데 2050년 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망하지 않으려면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해 가면서 에너지 사용은 늘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 전기의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반 정도 되고 그 반대는 전기 중에 60%는 재생에너지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은 원자력, 나머지 10은 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원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방법이 없잖아요.
철광석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화하되, 이제 혹시 다른 거 쓸 수 있으면 다른 걸로 쓰자. 그 예 중에 하나가 시멘트에 최근에는 제철 공장에서 나오는 그 프라이 애쉬라고 애쉬나 슬래그 같은 걸 섞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가공을 하면 그게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고, 또 하나는 건물들을 부시면 그 부신 콘크리트를 재활용해야 된다. 이제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재활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탄소 저장, 아까 CCS나 CCUS 해야 된다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람들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말로만 하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팍팍 쓰는 생활 패턴들을 선호하면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방향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희망사항은 탄소 중립이 정말 이 엄청난 사회 변화고, 이게 어떤 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건, 여야가 정말 힘을 합쳐도 잘 할 수 있을까? 게다가 한 5번, 6번 계속 이어질 정부가 꾸준하게 이 정책을 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거고, 잘하면 우리가 또 다시 더 크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탄소 중립의 길로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 또 정당한 전환. 예. 잠깐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 주셨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그 공정한 전환이라고도 얘기하고 정의로운 전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사회가 변화되면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탄소 중립된 사회로. 그러면 기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이해가 침해가 될 거고, 영향을 받을 거고, 줄어들 거고, 새롭게 산업이 생기면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소 중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거죠. 근데 탄소 중립은 어마어마한 변화니까 그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사회를 전환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이 손해 보는 거는 이렇게 하여튼 배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답이 태양에 있을 수 있다는. 야,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이 아니라 국제 우주 발전소, 태양 에너지 발전소가 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신은식 원장님 아주 재미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이과계 여기 계신 분들은 이공계 지식인들이시잖아요. 이제 과학자거나 이제 엔지니어들인데, 경사연 경제인문사연구회는 대부분은 문과 쪽 사람들이에요. 문과 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이제 아주 그분들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약한 게 뭐냐면은 물질 수지 이런 게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밸런스, 물질 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공계 사람들은 그런 게 세죠. 그런 걸 이제 굉장히 대학 때서부터 잘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건가 하는 걸 아까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이제 싼 에너지를 아주 그냥 펑펑 쓰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잘한 거죠. 증기기관도 하고 무슨
그 내연기관도 그렇고 석유화학 산업도 그렇고 뭐 정말 엄청난 뛰어난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막 해서 너무나 많이 자원을 쓰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될 걸 걱정을 했는데 웬걸 그거의 결과로 나오는 온실가스가 문제를 일으키려고는 생각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구는 너무너무 커서 그 크기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거고 충분히 희석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인구도 많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지구도 닫힌 공간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고, 이게 지구가 하나의 공간이구나, 폐쇄된.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어쨌든 더 이상 이제 마구 쓸 수는 없는 그런 그게 됐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공계 지식인들이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봐서는. 일단은 탄소 중립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그 지구 지순환 가치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뭐 녹색 선도 국가, 그 사람들이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 연구가 탄소 중립이랑 좀 거리가 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다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기 위한 그런 연구를 저는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이제 또 좀 말씀하시면서 제가 우리가 60년대는 경공업이 발전했잖아요. 60년, 70년대, 80년대 이제 중화학공업이 되고 90년대 ICT 오고 이제 탄소 중립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사회에 요구됐던 과학 기술들이 계속 변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을 한 거고 또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탄소 중립이나 더 이제 어떤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기 위한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논의가 뭐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사회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R&D가 100조 시대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국가 예산이 그 중에서 30조, 25조, 30조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간 쪽에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들은 민간 연구소나 민간이 하게 하고 수련기관이나 학교는 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푸는 연구, 공공 연구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공감은 딱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지? 도대체 여태까지 우리의 머리들이 워낙 그런데 이제 젖어와서 기대 효과 하면 뭐 생산 유발 효과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거 적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보니까 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사회적 가치를 살리려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에 좀 새로운 가치를 주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폐기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고령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돈으로는 잘 안 되지만 막 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연구들이 사실은 필요로 하고 그런 연구에 과학기술계가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